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계산 문제입니다. 농축을 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5% 소금물 10kg를 농축을 해서 20% 소금물로 제조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5% 10kg를 농축을 했고 그래서 20%짜리 Akg만큼 만들어질 텐데 그런데 증발하는 물량은 얼마인가? 라고 묻는 문제죠.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요. 증발시키는 것이 결국 물이잖아요. 그래서 5%에 들어있던 것이든 20%에 들어있는 것이든 용질의 양은 같다.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문제 풀 때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용질의 양은 동일하니까요. 5% 10kg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20% Akg에 있는 것이나 결국 용질의 양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값 계산을 해보시면요. 2.5kg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5% 10kg를 농축을 했더니 20% 2.5kg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것은 증발시켜야 하는 물의 양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10kg에서 2.5kg을 빼면 결국 B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7.5kg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분 활성도 개념입니다. 수분 활성도를 정의를 하고 물의 몰수와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같은 온도에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임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PO라고 하고요. 식품의 수증기압을 P라고 했을 때 수분 활성도는 PO분의 P라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식을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수분 활성도는요. 물의 몰수, 용질의 몰수, 그리고 물의 몰수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식을 기억을 하셔서 실제로 숫자가 들어가서 수분 활성도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덩달아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이성질체 개념을 포함해서 과당의 단맛이 온도에 민감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성질체라고 하는 개념을 보시면요. 이성질체는 영어로 하면 아이소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영어 이름도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효소들 중에 아이소머레이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성질체 효소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은요. 분자식은 같은데 화학 구조가 다른 화합물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기 공부를 할 때 이성질체로 이렇게 세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요. D형이나 L형 같은 경우는 부재탄소 개념이랑 연결된 거였죠. 우선성, 좌선성 같은 경우는 빛을 회전시키는 성질이 다른 것인데 빛을 회전시키는 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느냐 왼쪽으로 회전시키느냐에 따라서 우선성, 좌선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맛과 관련된 것은요. 알파형, 베타형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환산구조에서 당류의 화학적 성질을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 알파형, 베타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있는 것이 과당의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이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알파 프락토스냐 그리고 베타 프락토스냐라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성질체에 따라서 왜 과당의 단맛이 온도에 민감하게 되냐고 이야기를 하면요. 온도에 따라서 이 알파 프락토스와 베타 프락토스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낮게 되면요. 베타 프락토스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알파 프락토스의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단맛 정도를 따라서 보면요. 알파형보다는 베타형이 단맛이 더 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 같은 경우가 냉장고에 보관을 했을 때 더 단맛이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과당 이성질체인 알파와 베타 프락토스의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맛 정도는 알파형보다 베타형이 더 강하고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베타형 프락토스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온도에 민감하다라는 개념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면요. 식염 정량을 위한 모르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식염 정량을 위한 모르법의 실험 과정, 그리고 반응식, 그리고 계산식이 나온 경우죠. 지금 보시면 묻는 것은 계산식에 보시면 5.85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왜 산출이 되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 과정부터 한번 보시죠. 실험 과정에 보면 식염 약 1g을 함유하는 양의 검체를 취해서 그리고 수역상에서 증발 권고하고 다시 물을 가했죠. 물을 가해서 얼마를 만들었냐면 500ml로 만들었습니다. 500ml 만들고 나서 이것을 전부 다 실험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10ml만큼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개념이 나오냐 하면 희석 배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500을 전체로 쓴 것이 아니라 검체는 500만큼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 일부만을 우리가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500 중에 10만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희석 배수는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는 계산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질산은 N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것이 0.02 노르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반응식에 보시면요. 질산은 한 분자가 소금 한 분자와 서로 반응을 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보시면요.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1리터 중에 들어있는 용질의 그람 당량수를 의미를 하게 되죠. 그러면 1노르말 HNO3 1리터에 상당하는 NaCl의 양은 58.5가 됩니다. 지금 HNO3 분자량 나왔고요. 그 다음에 NaCl, 소금 분자량이 나왔죠. 소금 분자량이 58.5니까요. 우리가 노르말 농도로 생각을 했을 때 1노르말 HNO3 1리터에 들어있는 HNO3 양이 169.87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서로 상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거는 몇 노르말짜리를 썼냐 하면 0.02 노르말짜리를 썼어요. 그리고 계산식에 가서 보시면 적정에 소비된 0.02 노르말 HNO3 용액의 양이 밀리그램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밀리그램을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NaCl의 양은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소수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0.00117g이 됩니다. 그러면 희석배수 한번 고려해서 해볼까요? 지금 계산식에 보시면 식염 계산식에 보시면 A분의 B 곱하기 팩터까지 들어가는 것이고요. 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한 0.02 노르말 HNO3 용액에 상당하는 양이 0.00117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희석배수 고려를 해줘야죠. 그리고 식염에 보시면 전부 다 퍼센트 용액이죠. 퍼센트 용액이니까 마지막에 100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뒤에 있는 이 부분 계산을 해보시면요. 곱하기 팩터 곱하기 58.5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8.5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까요? 계산 문제입니다. 당근 5,000kg의 수분 함량이 87.5%인데 이것을 건조를 했습니다. 물을 날려보냈죠. 그래서 수분 함량을 4%로 만들려고 합니다. 수분 함량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수분 함량이 87.5%인 거 그리고 5,000kg의 당근을 4%로 만들려고 했는데 4%로 만드니까 1kg이 나왔더라. 그리고 나서 당근을 건조하고 나서 증발시켰던 수분 무게가 Bkg이더라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억부터 풀어볼까요? 당근에 있는 고형분의 무게는 얼마인가? 라고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부분으로 보시면 87.5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당근의 고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0kg 중에 100에서 87.5%를 뺀 만큼이 고형분 무게라고 보시면 되죠.
계산을 하시면요. 625kg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죠. 당근 고형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니은으로 넘어가서 볼까요? 건조 후 당근 수분 무게를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건조 전이나 건조 후나 같은 것은 뭐냐 하면 결국 고형분의 무게죠. 그래서 지금 Akg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수분 함량이 4%인데 나머지 96%의 경우에는 고형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62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A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여러분들 651.04kg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요. 다르게 얘기하면 수분 함량 4%인 당근을 651.04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에서 우리는 A 무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니은 문제를 풀려면 수분 무게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51.04kg에서 결국 4%가 수분이니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26.04라고 하는 답을 얻으실 수가 있죠. 그럼 D귿으로 넘어가 볼까요? D귿으로 가면 이제 증발시켜야 할 수분 무게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그럼 5,000 중에서 다 빼고 나니까 651.04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5,000 빼기 651.04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4,348.96이라고 하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죠. 이게 결국 B값이죠. 그래서 킬로그램을 얻을 수가 있다 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13번 문제. 발색제가 색이 있나 없나를 한번 써보고요. 그리고 착색료와 비교되는 발색제 특징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발색제나 착색료나 공부를 할 때는 식품첨가물 쪽에서 공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식품첨가물 공부 한번 보시면요. 거기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발색제, 착색료부터 해서 감미료 등등의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 용어를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발색제와 착색료 부분만 제가 가지고 왔는 것입니다. 정의를 보시면요. 발색제라고 하는 것은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이야기를 하고요. 착색료라고 하는 것은 식품에 색을 부여하거나 복원시키는 식품 첨가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발색제의 경우에는 색이 없거든요. 그런데 착색료 같은 경우는 고유의 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착색료 같은 경우는 식품에 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공 중에, 조리 중에 좀 퇴색된 색을 복원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착색료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발색제 같은 경우는요. 발색제 자체는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발색제 역할이 뭐냐면 설명해 보는 것처럼 색을 안정화시키거나 유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식품 첨가물이잖아요. 발색제 자체는 색이 없지만 식품에 있는 성분과 서로 작용을 하여 색을 더 안정화시키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색소 고정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것이 착색료와 발색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요. 미생물 수랑 관련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생물 초기 농도가 4 곱하기 10의 5승이고 증식은 6시간을 했고 하고 나니까 3.68 곱하기 10의 7승으로 늘어났는데 이 세균의 세대 시간을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최초 세균수를 A라고 하고요. 최후 세균수를 B라고 하고 세대 기간을 N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후 세균수는 A 곱하기 2의 N승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는 세대 시간을 물었잖아요. 이렇게 N분의 T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값이 무엇이 주어졌냐 하면 최초 세균수 주어졌죠. 최후 세균수 주어졌죠. 그리고 분열에 소요된 총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N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N을 밑에 식에 대입을 해서 결국 G라고 하는 세대 시간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N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등학교 수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보시면 되죠. 풀어보면 로그 2분의 로그 B 빼기 마이너스 로그 A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 B 값이 다 주어졌으니까요. 이렇게 대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로그를 해서 풀어보시면 이렇게 풀 수가 있죠. 그러면 값에 로그 2값 나왔죠. 로그 3.68값 나왔죠. 로그 4값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6.5239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다시 대입을 해볼까요? t 6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6.5 우리가 세대 시간을 묻는데 분으로 물었죠. 그러면 시간도 역시 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6시간인데 60분 계산으로 얻어진 n값 세대 기간을 넣어주면요. 우리는 55.1817이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 반올림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55.18이라고 하는 답을 얻어주시면 되겠죠.